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서 제가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의 팀장 강사예요. 그러니까 팀장 강사, 팀원 강사로 꾸려졌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팀워크로 학년별로 3명의 강사가 팀을 이루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의 담당 강사, 팀장 강사입니다. 제 양력은 이와 같고요. 네, 저는 지금 독서 논술을 맡고 있어요. 그럼 이따가 독서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혜지 선생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현직 시인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인데 학생들 문학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인인 분한테 문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학생들에게 참 좋은 기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문학에 관련된 말씀 해주실 거고요. 네, 저희 팀 중에서는 저희 2명이 이제 여잔데 이제 남자 강사십니다. 지금 비문학 특강을 맡고 계셔가지고요. 이따가 잠시 들르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비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양력은 이와 같으신데요. 초등부부터 뭐 중등부, 고등부까지 그리고 고등부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작년부터 이제 중2를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아울러서 비문학의 아주 중요한 소스들 선생님들이 중학교 1학년의 눈높이로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중학교 1학년은 이렇게 3명의 강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학원 자체가 학년별로 이렇게 3명의 강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과 관련된 이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설명의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의 자료에 먼저 펼쳐주시면 3페이지를 봐주세요. 3페이지는 2028년 입시 개편안 요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한번 읽어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게 좋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4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까지 9등급이었다가 이제 5등급으로 바뀐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머님들 잠깐 저 좀 봐주시겠어요? 자, 요 정도의 너비를 9개로 쪼개면 그 각각의 너비가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급으로 진입하는 거는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너비를 5개로 쪼개면 너비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즉 1등급 진입이 9등급에 비해서는 5등급이 쉽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9등급이라는 게 정말로 잘하는 9등급에서 1등급이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만 좀 노려볼 수 있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고지였다면 이제 5등급은 내 아이가 정말 꾸준하게 노력하고 계속 쌓아간다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1등급 진입이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5페이지. 자, 논술형, 서술형 평가 방식이 확대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형과 서술형 문항을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이 답 고르기 식의 그런 어떤 시험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교육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첨가해서 드리자면요. 지금까지는 문법이 선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문법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공통 과목 안에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좀 똘똘하고 국어 교육을 일찍부터 받은 학생들이 문법을 탄탄하게 어릴 때부터 아주 좀 어렵게 배워두어서 이 문법이라는 게 선택 과목으로서 자신이 좀 전략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문법을 선택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문법이 필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국어 안에서 문법을 모두가 다 탄탄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슈가 어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6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이야기는 뭐 대입과 관련된 고등학교 수능 대비, 내신 대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제공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의 주요 이슈는요. 일단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아주 오랫동안 자유학년제였습니다. 자유학년제라는 것은 시험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이제 자유학기제가
학교장 재량으로 이제 권고되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채택을 하면 자유학기제를 채택해서 한 학기는 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것인지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도 많이 궁금했는데 이 자유학기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자마자 정말 강남권 학교들이 가장 빠르게 자유학기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 얘기가 지금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다 수록을 해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랫동안 시험을 안 보니까 학생들의 국어 능력,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학교들도 체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는 시험을 보도록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자마자 굉장히 강남권 학교들이 곧바로 시험을 보는 쪽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시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학생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일단 시험을 한번 치러야지 학생들이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하는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학생들 시험을 보는 게 학생들의 국어 능력, 학업 능력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강남권 학교들은 곧바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학교만 해도 이제 뭐 이 서초구 쪽 그리고 이제 학교들 여기 잠실 쪽 학교들이 이제 아마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유학기제로 합류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곧바로 자유학기제로 전환한 학교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험을 보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2학기 자유학기제, 1학기 자유학기제로 나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2학기 자유학기제가 1학기 일반학기제로서 시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입학해서 1학기 때 시험을 봤던 학교가 2023년은 단대부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1학기 자유학기제는 2학기 일반 학기제를 얘기하겠죠. 그럼 2학기 때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의 변수는 있었어요.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본 학교가 있는가 하면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쪽에 선택을 하는 학교도 있었고 중간고사 때는 뭐 사회와 영어를 보고 기말고사 때 국어를 포함한 다른 과목을 보고 선택을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은 자유학기제 내에서도 학교마다의 어떤 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지는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간파한 요 주변 학교에서는 곧바로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1학기냐 2학기냐는 조금 학교마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자마자 계속 1학기 때 보는 것을 채택을 했고요. 학교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자, 2024년이죠.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또 2023년과는 달라졌죠. 자, 어떤 게 달라졌냐? 1학기 때 시험을 본 학교가 2023년은 단대부중 하나였는데 서일중, 언주중, 잠신중 등이 1학기 때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2학기 때 시험을 본 학교들 또 이렇게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거의 다 실시하는 분위기인 반면 기말고사만 실시하는 학교 또 작년과는 또 달라진 거죠. 재작년과는 또 달라지게 또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상당히 좀 집중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자, 올해 이와 같습니다. 아마 해당 학교의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자, 2025년 올해는 이와 같습니다. 자, 1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는 단대부중, 언주중, 잠신중입니다. 여기 혹시 해당 학교의 어머님 계십니까? 혹시 어느 학교? 예, 단대부중. 예, 단대부중은 이제 올해 1학기 때 시험을 볼 거고요. 자유학기제 채택하자마자 단대부중은 계속 1학기 때 시험을 봤었어요. 네. 이제 나머지 학교들 2학기 일반 학기제이기 때문에 2학기 때 시험을 봅니다. 자, 이와 같죠? 이 중에서는 최근에 그 신설중으로 개포중이 이제 작년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와 같은 명단의 학교들이 이제 2학기 때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표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말만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잠실중 같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뭐 중간기말 다 보겠다고 했는데 중간고사 때 뭐 무슨 과목은 안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하는지를 매우 주시하셔야
이 학교가 올해 어떤 식으로 1학년들을 꾸려 나갈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년간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유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나아가면서 또 학교마다 이런 식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지금 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제가 지금 PPT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2023년 이후로 논술형, 서술형 문항의 출제 경향이 강화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바대로 논술형, 서술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중학교 시험부터가 당장 중간 기말고사에 논술형, 서술형 문항을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들, 자, 개원중, 구룡중, 단대부중, 대명중, 도곡중, 숙명여중 등등이 논술형, 서술형 문항을 포함시켜서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요. 개원중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가 100% 서답형, 그러니까 논술형, 서술형으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단대부중은 중간고사 24문제, 기말고사 25문제였는데요. 선택형이라는 게 쉽게 말해 객관식을 얘기하죠. 예, 20문제씩 나왔고요. 서답형, 조건에 맞춰서 서술형을 쓰는 것이 4문제, 그리고 기말고사는 5문제. 자,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논술형, 서술형의 비중을 강화시키고 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신중, 혹시 잠신중 어머니 계십니까? 네, 잠신중 같은 경우는 1학기가 100% 서답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어떤 출제 경향이 좀 나와 있는데요. 또 학교마다의 어떤 특성에 맞는 내신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페이지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올해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첫 아이인 경우는 뭐 정규반, 내신 대비반, 내신 대비, 수능 국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그 개념이 좀 잘 안 잡히니까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무엇이냐? 일단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를 시키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수능 국어를 위한 정규반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의 차이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알려진 작품이죠. 자, 김소월의 긴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 작품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을 학교에서 배울 때 당연히 문학을 배우는데 그 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지 주제를 배우죠. 그리고 음보, 반어법, 다 표현법이면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가르쳐주고 이 시에서 이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일단 내신 문제는 핵심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의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가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작품을 배우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세밀하게 배우는 것이 내신에서 묻고자 하는 바라면 사실 수능은 우리가 진달래꽃을 배웠다고 해서 진달래꽃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만약에 진달래꽃이 나온다면 이와 같은 유형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제시문이 하나만 제시되지 않고 다양한 작품들이 함께 제시가 되죠. 그러면서 각 작품, 그리고 각 작품들의 공통점, 차이점까지도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일단 문제를 보자면 이 선택지들의 뭐 객관적 시각, 뭐 반성적, 뭐 과거시대 생동감, 대응 방식, 설득적 어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읽고 이해해서 작품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학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작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문제라는 거는 고도로 훈련된 만큼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학생들이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수능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내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아는 작품이 출제가 되고요. 배웠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학교들은 학생들이
이미 많은 사교육을 통해서 너무나 학업 능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 내용도 이제 외부 지문들을 끌어다가 굉장히 좀 어렵게 수업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 프린트를 제공하면서 해당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꼼꼼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되면 저희들은 내신 대비에 따른 학교별 담임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기출 경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강사가 그 학교의 내신 대비를 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의 교과서를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그 내용이 수업에서는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자습서에서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나오지만 수업 때 선생님이 다른 부분을 포인트로 강조했다면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학교 선생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말한 대로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기를 꼼꼼하게 해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 프린트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프린트를 받았는지 저희들이 뭐 앞반, 뒷반 혹은 똑같은 학년이 3개 반으로 갈려서 운영이 된다면 뭐 앞반, 가운데반, 중간반, 앞반, 가운데반, 뒷반 모두 다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프린트를 나눠주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저희들은 다 취합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라는 거는 상당히 좀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반면 수능 대비는 이렇습니다. 뭐 어떤 작품이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문학 개념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개념들을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부해서 누적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개념들을 다양한 작품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에 가까워져 갈수록 이 수능이라는 문제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뭐 EBS 등등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학업에 유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대비,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내신 대비, 수능 대비 각각에 맞게끔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근 학교에 이 최근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단대부중 같은 경우는요, 계속 논술형, 서술형 문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읽어보시면, 뭐, 니은의 까닭을 다해서 찾아 쓰고 디귿에 사용된 비유법 2가지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나오죠. 그런데 학생들이 비유법에 대해서 이제 그 챕터에서 배우게 된 건데, 자, 중요한 것은 논술형, 서술형이라는 것은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답으로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캐치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이 좀 덜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가 아는 거를 쓰면서 나는 답을 적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논술형, 서술형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대부중 같은 경우에 이제 담당 선생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단대부중은 또 요 출제 경향에 맞도록 따로 훈련이 탄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서일중, 작년에 이제 제가 요 학교를 맡았었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수능형 문제에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개념을 가르쳐주고 이 선택지 구성 자체는 날로 수능형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제시문이라는 것도 가나 다라 말하면은 지금 제시문에 5개 작품이 수록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5개 작품을 보고 뭐 공통점을 찾아내라는 거니까 문제 포장지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좀 난해하게 둘러져 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은 정확하게 배웠던 내용이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웠던 것을 숙지하고 기억하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답이라는 게 약간 도들새김이 됩니다. 아, 이게 답이겠거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유형 자체는 나날이 난해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배운 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외우고 기억하는 학생이라면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규반을 통해서 수능 국어 교육을 아주 일찍부터 탄탄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에 맞는 훈련을 그 해당 기간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얘기는요, 이제 9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용 제가 PPT에는 간략하게 담았고요. 요거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더 잘 읽히실 거예요. 자, 논술형, 서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독서논술과 문학과 비문학으로 과목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논술의 경우는 논술 문제를 제시할 때 그 논술 문제에 조건 제시형 문제를 제시해서 조건을 이해해서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매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맞춤한 개요를 제가 짜서 학생들에게 주고요. 그 개요를 이해하고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필기한 학생들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시험으로도 풀게 하고 과제집에도 수록을 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정규 수업, 즉 수능을 위한 국어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과목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학, 문법,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독서논술, 네, 이렇게 이제 과목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논술 맡고 있고 비문학, 문학, 문법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원 같은 경우가 한 학년마다 3명의 강사를 배치를 하고요. 그 강사들에게 하나의 과목만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강사는 그 과목만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 강사가 뭐 문학, 비문학 다 소화하거나 일정 기간에는 비문학과 문학, 문법을 가르치고 또 일정 기간은 문학과 무엇을 가르치고가 아니라 학생들은 계속 분화된 영역의 양질의 수업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사는 독서논술만, 강사는 비문학만, 강사는 문학과 문법만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국어 전공자기는 하지만 이 학년에서 가장 필요한, 그 과목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독서논술을 맡고 있고요. 저기 선생님은 문학, 비문학 각각 맡고 계시죠. 그래서 각각 분화된 영역으로 1시간씩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해당 교재들은 또 각각 과목을 맡고 있는 강사들이 만들고 편집하면서 또 교재를 저희들의 단연간의 노하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추후에 PPT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주 테스트가 있고요. 그 테스트의 점수가 미달인 경우는 재시험이 있고요. 재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중 보강 수업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과제가 미비한 경우는 주중에 나와서 과제 검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학생이 저득점이다 이런 경우는 따로 불러서 대면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혹은 뭐 5주 정도의 분량을 통해서 한 평균적으로 이 학생의 어떤 논술문 점수가 너무 낮다 싶을 때는 따로 불러가지고 독서논술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정별로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이제 복습 테스트는 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라면 이 모의고사라는 거는 배우지 않은 문학 작품과 비문학 지문을 읽고 풀어서 이 수능형 OMR에 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국어 능력, 아주 쉽게 말하면 몇 등급인지를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어휘가 약한지,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 수업의 경우는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뒤로 쭉 넘어가시면 17페이지부터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신 수업에 관한 것은 이 학교별 담임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꼼꼼하게 학생들을 봐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대부 중 서일 중 어떤 기출에 경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기출, 학교의 기출을 이해하고 있는 강사가 담임이 되어서 그 학교를 지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신 수업을 진행할 때 역시 자체 제작한 교재와 과제집을 쓰고요. 또 그 학교의 기출 경향을 알기 때문에 그 경향에 맞도록 대비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단대부중은 2년 동안 계속 서술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 강사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이제 티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은 자유학기제가 뭔지, 내신 대비, 수능 대비가 뭔지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라는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 중학교 1학년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학기이거나 2학기의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그럼 저희들은 1학기에 시험 보는 학교 학생들, 그러나 1학기 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또 수능 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 2학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1학기나 2학기, 두 학기 중에 한 번 일반 학기일 때는 그것에 맞는 내신 대비를 시키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단대부중은 시험을 보는데 1학기 때 다른 학교 대부분 시험을 안 보죠. 이럴 때는 이제 수능 국어 교육을 시킨다. 정규반을 통해서 수능 국어 교육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로 탄탄하게, 수능 국어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킨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규반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2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정규반이 수능 대비반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능 국어 대비반입니다. 자, 금, 토, 일 총 7타임에 걸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한 타임만 있고요. 토요일은 3타임, 일요일은 3타임,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시간대가 같습니다. 똑같은 수업이 7번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 토요일 10시로 스케줄을 맞추시면 그냥 요 반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등록은 이 토요일 10시 타임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주는 내가 가족여행을 가서 일요일날 오후에 돌아오는데 일요일 6시 반을 들을 수는 없나? 네, 가능합니다. 그 주에 앞서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좀 일정 때문에 그때만 좀 반을 바꾸어서 수강하고 싶다 하면은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주에는 여기로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이런 전반이라고 하는 이런 이동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3시간 20분 동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씩 수업이 꾸려지고요. 쉬는 시간도 10분씩 들어있고요. 플러스 20분 동안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매주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외에 3시간은 수업이 꾸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독서 논술, 문학, 문법, 비문학, 자, 어떤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독서 논술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책 읽은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게 수업의 내용이고요. 수업 시간 안에 논술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하고 제출을 하고 가면 제가 그것을 이제 첨삭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점수와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술문에 대한 모범 답안까지도 함께, 예시 답안까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 부분에 있어서는 논술문을 쓰는 것도 평가가 되겠고요. 매주 보는 복습 테스트 안에 무엇도 들어있냐면 독서 퀴즈가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독서 퀴즈가 5문제씩 매주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중 클리닉에 무조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학생들이 좀 보완할 것들을 보완하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과제집은요, 일단 읽은 책 내용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서술형 문제를 이제 쓰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문에, 전주에 썼던 논술문의 예시 답안을 제가 주면서 과제집에 수록된 원고지에다가 그것을 필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 옮겨 적기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매주 필사하는 것도 학생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 문법. 일단 문학 선생님이 4주, 5주 동안 문학을 가르치시고 또 매 과정마다 2, 3주 정도는 꼭 문법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학과 문법 모두 기본적인 개념 정확하게 넣어주는 게 수업의 목표고요. 자, 문학의 개념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에 해당하는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작품들 저희들이 교재 안에다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테스트는 항상 서술형 문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부중 시험 문제에서 보셨듯이 서술형이 중요한 만큼 서술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확실히 복습 테스트의 이 문학 부분에 있어서 답은 아는데 답만 적어요. 즉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답만 적어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은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이거 알아요, 답 적었어요 라고 막 항변을 하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서술하지 않으면 그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논술형, 서술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자, 기준 점수보다 안 될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중에 클리닉 나와서 선생님께 따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집은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술형 문제도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비문학도 기본은 같습니다. 일단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과제집에는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문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독해 원리죠. 지문의 난도에 무관하게, 즉 쉬운 지문이든 어려운 지문이든 독해 원리를 가지고 글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영과정 그리고 다가올 일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지문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비문학 선생님 오셨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었죠. 특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지문을 풀어서 어느 정도 이제 비문학 독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기회를 저희들이 계속 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형 모의고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학생들이 쉬운 지문이 아니라 어려운 지문을 얼마나 독해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은 쉬운 지문들을 통해서,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은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쉬워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을 보면서는 비문학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쌓아 올려가면서 매우 어려운 지문까지도 읽어낼 수 있도록 독해 원리를 깨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문학 또한 그 전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가 실시가 되고, 점수가 미달인 경우는 주중 클리닉, 주중 보강 수업 들으러 와야 되고요. 과제집을 보면 문단별로 요약문을 쓰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계속 생각한 걸 문장으로 쓰는 것, 읽은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또 낯선 지문을 읽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학생들에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책을 2주 혹은 3주에 나누어서 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서논술에서는 우아한 거짓말,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리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 유명한 소설이죠.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선정한 지가 몇 년이 됐지만 학생들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책으로 인해서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올해도 변함없이 선정을 했고요. 이 책은 이제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재미도 있으면서 역사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넣어줄 수 있는 책이에요. 좋은 책이라서 선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은 해당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반어 역설이라는 개념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진달래꽃과 유리창을 배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작품에서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배우지만, 또 이 반어와 역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의 구절들을 또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이것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김종길의 성탄제,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시조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시조, 연시조 작품 하나씩을 배우게 됩니다. 자, 비문학 중심화제를 찾고 핵심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좀 어렵지 않은 지문들로 뭐 공공디자인, 잔향시간 이런 지문들을 가져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지시어와 접속어는 글을 이해하는데, 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또 지문들을 가져다가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윤리철학 책입니다. 도덕을 위한 철학 통조림. 이 3주 동안 한 권의 책을 보는데요. 이 책이 이제 시사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으로도 굉장히 좀 얻어갈 것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소설로 들어가서 수필, 그리고 마지막 두 주는 문법까지 꾸려져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넣어주고자 하는 독해 원리를 가지고 지문들을 가져다가 학생들에게 이제 독해 원리를 깨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형 모의고사가 이제 여기 있죠. 7주차 때는 복습 테스트를 대신해서 수능형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뭐 어휘, 문학, 비문학, 뭔가 생소한 작품 혹은 상당히 난도가 있는 지문들을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풀게 해서 그것으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좀 엄정하게 평가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학원을 보내주시면 복습 테스트는 성실함에 대한 체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복습 테스트는 아이의 국어 능력이라기보다는 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를 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 애가 뭐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어휘가 어떠한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 때는 테스트를 대신해서 수능형 모의고사가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2주는 이 독서논술의 경우는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뭐 AI 너무나 알아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이슈죠.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좀 잘 나와 있는 책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칠 예정입니다. 일과정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꾸려져 있는데요. 설명의 자료 21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잠깐 봐주시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와 과제집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미지는 이와 같습니다. 따로 또 디자이너분이 계셔가지고 교재, 과제집 모두 편집과 그 디자인까지 모두 이렇게 저희 학원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제공하는 복습 자료, 뭐 독서논술의 경우는 그 책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배경 지식 같은 거 말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선생님 이런 식으로 뭐 블랭크 처리해가지고 학생들이 배운 개념을 써 넣고 추가 공부하고 또 추가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복습 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집에 어휘 학습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있고요. 그 문장에 블랭크 처리돼 있죠. 그럼 이 블랭크 처리된 부분에 어떤 단어가 적절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어휘 클리닉을 통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걸 거의 다 모른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한국에 쭉 있었던 친구들도 일반적으로 뭐 10개 정도 되는 거에서 4개 정도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 잘 적용이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어떤 문맥의 적절한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도 있고 플러스 맥락 안에서 적절한 단어를 이렇게 넣으면서 어떤 문맥을 이해하고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 해도 맥락 안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좀 길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는 형성 한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한자들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학생들에게 매주 일정 분량 이상을 외우고 암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주 보는 어휘 테스트에 한자 문제도 2개씩 수록을 해서 학생들이 한자를 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테스트를 봐서 성취도를 확인하고 테스트에 기준 점수 미달일 때는 재시험을 봅니다. 이럴 때는 어머님들께 문자가 가요. 자, 테스트 점수가 미달이기 때문에 하원이 늦어질 것이라고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나와서 재시험 치르고 재시험에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강 클리닉을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보강 클리닉은 일단 어휘, 문학, 비문학, 독서 퀴즈 이렇게 4개의 테스트 과목이 있는데 총 3과목의 보강 클리닉이 있고요. 그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그 대면 첨사 클리닉으로 독서논술 점수가 논술문 점수가 낮을 때 제가 따로 꾸리게 됩니다. 자, 어휘의 경우는요. 일단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어휘의 경우는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과제집에 어휘에 관한 문제를 내고요. 여기에 이제 한자 문제 2개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자 어휘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어휘 클리닉에 와서 과제집에 수록된 어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듣고 다음 주 테스트를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휘 클리닉 시간은 수요일 5시입니다. 자, 문학 문법 클리닉 되겠습니다. 자, 문학 문법 클리닉은 지난주에 문학 테스트 통과를 못한 경우는 문학 클리닉에 오게 되겠죠.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 소규모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켜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클리닉에 지정된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이 테스트에 통과를 테스트에 통과를 한 학생들이더라도 문학 선생님과 따로 질의응답을 하고 싶고 뭐 내용을 조금 더 잘 숙지하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비문학도 똑같습니다. 그 전주에 비문학 시험에 통과를 못한 친구들은 무조건 와야 되는 것이고요. 혹은
비문학 선생님께 추가 질의응답을 하고 싶거나 뭔가 수업을 자기가 뭐 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혹은 전주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했는데, 즉 현강 수업을 오지 못했는데,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못했는데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싶을 때는 다가오는 주에 클리닉 신청을 하게 되면 전주에 이루어졌던 수업의 내용을 소규모 수업 안에서 반복해서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클리닉은 지정된 시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독서논술 대명천사 클리닉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누적치를 봅니다. 그렇게 누적치를 봤을 때 저득점자, 즉 평균이 많이 낮은 경우는 따로 좀 불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를 좀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학생들마다 지목을 해서 어머님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형 모의고사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비문학과 문학과 어휘로 구성된 일종의 미니 수능 같은 것을 학생들이 치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등급과 등수까지 산출을 함으로써 지금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내신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제 마지막 20페이지 쪽에 좀 나와 있고요. 20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단대부중, 언주중, 잠신중이 1학기 때 시험을 본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대부중 그리고 언주중 비상교과서를 쓰고 있는데요. 변혜지 선생님이 맡아주시고요. 일요일 6시, 토요일 6시 이 시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정규반 커리큘럼 보셨잖아요. 이 정규반이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새 학교 같은 경우는요, 3월 한 달 동안은 정규반 수업을 듣다가 4월이 되면은 이제 내신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학교는 1학기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수능 국어 수업을 따라가다가 이제 4월이 시작될 때 내신 대비반으로 가서 해당 시간대에 꼭 와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단대부중 학생의 어머님은 아예 수강 신청을 정규반도 일요일 6시로 해두시는 편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은 뭐 토요일 10시에 들었다가 4월 달에 일요일 6시로 바꾸려면 스케줄이 꼬이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부터 요 시간대를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혹시 언주중 어머님 여기 계십니까? 네, 언주중, 잠신중 같은 경우는 토요일 6시, 토요일 2시로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규반이 있었고 내신 대비반도 있는 거면 이게 어떻게 꾸려지는 건가? 제가 아까 투트랙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마다 3명의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일요일 6시는 문학 선생님이 단대부중 담임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문학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변혜지 선생님이 단대부중 수업을 하실 동안에 제가 이제 문학 수업을 겸하여 꾸리고,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6시 역시 문학 선생님이 단대부중 언주중 담임 선생님으로 또 언주중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제가 문학 수업을 겸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학기는 저희가 내신 대비까지 함께 꾸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투트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전면적으로 거의 다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또 시간표가 지금과는 모양새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신 대비라는 거는요, 4주에서 5주에 걸쳐서 일단 진도를 다 나가고 총정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직전 보강이라는 거는 직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불러가지고 핵심 다시 찝어주고 그 기출 경향에 맞게끔 문제를 좀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업은 4주에서 5주 정도 진행되고, 직전 보강까지 포함할 때는 뭐 4+1 혹은 5+1로 꾸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1이 시험 전날에 이루어지는 직전 보강을 의미합니다. 저희들 교재 과제집 역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을 쓰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점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이 교과서의 가지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부터 쓰게 될 교과서의 기출문제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교과서가 새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학교의 어떤 기출 경향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기출 문제는 올해는 이제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학교가 어느 정도 난도로 어떻게 문제 낼지는 사실 저희들도 올해 겪어봐야지 아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매우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난도에도 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전면적으로 잘 대비를 시키기는 하겠지만, 교과서가 다
바뀐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혹시 뭐 선배나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통해서 뭐 교과서나 뭐 문제집 같은 것을 물려받는다, 뭐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올해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리셋돼서 다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내신 기간 때 복습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심혈을 많이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단 수업을 들은 내용을 본인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습 자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습 자료에는 이렇게 블랭크 처리해가지고 좀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뭐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 쉽게 뭐 가시화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다양한 문제, 뭐 기존에 있는 뭐 족보닷컴 아시잖아요. 거기서 제공하는 문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굳이 뭐 문제집을 사지 않더라도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과제집만으로도,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추가 문제집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숙지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개괄적인 설명이었고요. 일단 여기 담당 비문학생님, 문학생님 나오셔가지고 과목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독서논술 설명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허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추운 날씨에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지금 중간에 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특강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는 좀 이따가 10분에 또 가야 됩니다. 네. 해설을 해야 돼서. 네. 자, 그래서 비문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수업은 조금 사실 좀 딱딱한 장르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문학 수업은 좀 재미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것도 비문학 수업에서 재미를 찾는 걸 지향하지는 않아요. 비문학 수업은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면서 똑똑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만큼 지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도 잘 되고 독해력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고 암기를 좀 줄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단적인 예로 이번 주에 아이들이 뭐를 배웠냐면 지난주랑 같이 해서 연역과 귀납을 배웠어요. 근데 이 논리전개 방식의 연역과 귀납은 아이들 중학교 1학년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게 1학년 커리큘럼의 교과서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반드시 암기해야 할 건 이거고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연역은 포도송이에서 포도알만 기억해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연역은 일반적인 논리에서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라, 실제로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연상할 내용은 포도송이 하나에서 포도알 요거만 딱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선생님 설명 들었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귀납을 설명할 때는 귀납은 연역이랑 반대야. 장점은 단점이 되고 단점은 장점이 되니까 연역 특징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포도알 하나가 포도송이가 절대 될 수 없잖아. 그러면 포도알 하나가 포도송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공부했고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저만의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암기량은 적게, 근데 그 암기량을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다 펼쳐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최대한 아이들에게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설명해 주려고 하고요.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문학은 점점 단계가 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 테스트 재시험자가 거의 없습니다. 100점 아니면 90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점점점 과정이 올라가면서 지문의 난이도도 좀 올라가게 되고, 0과정 때는 개괄적인 내용을 좀 배웠다면 1과정, 2과정 넘어갈 때는 이제 조금 미시적인 느낌의 개별적인 독해 원리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단에서 어떤 게 키워드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우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에 잘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도 많이 가르쳐봤고 고등학교도 많이 가르쳐봤는데,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국어의 격차가 워낙 심해져요. 왜냐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내신을 보는 건 어차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잘 보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와 그냥 적당히 하는 친구가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3월 모의고사를 맨 처음 보게 되면 나 공부 좀 잘했는데 라고 했던 친구들이 우수수 점수가 2등급, 3등급으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런 간극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게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멤버 구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같이 이렇게 가르쳐보고 올해도 같이 가르쳐보는데 재시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 독서도 아이들이 좀 열심히 잘 해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애들과 경쟁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들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 문제가 다 고등학교 3학년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휘 조금 조정하고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난이도 쉬운 내용으로 조금 맞춰가지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특강을 했는데 80점 이상 많이 나왔어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80점 이상 나왔거든요. 이 정도 아이들은 독해력 좀 되어 있는 친구고 물론 지금도 계속 저 쳐다보고 시험지 안 보고 딴 생각하고 멍 때리는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 친구들에게는 자극을 주기 위한 시험이니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문학 설명은 이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김영준 국어학원 문학 문법 담당 강사 변혜지라고 합니다. 방금 비문학 선생님이 비문학은 그렇게 재밌는 과목은 아니고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문학 담당 강사고 문학은 아이들이 일단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선 개념어도 잘 알아야 되지만 문학이라는 건 사실은 보편적 어떤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필요한 장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색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비가 내리는 장면이야 라고 했을 때 비가 내리면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어떤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한 70%에서 80% 아이들은 우울해요, 처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에서 20%의 아이들은 신나요, 저는 비 내리는 거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정말로 다양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생각을 했었다면 중학교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채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습하려면 일단은 문학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장벽이 있는 게 뭐냐면 시라는 게 재밌으려면 소설이나 어떤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상연이 돼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1과정 1주차에 어머니들 저기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습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충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애들은 이게 머릿속에서 죽어도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들아, 너네들이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떡볶이집에 있어. 떡볶이집에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젓가락을 탁 놓더니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너 역겨워, 우리 헤어져 라고 얘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는 뭐라고 할래? 그럼 이제 애들이 난리가 나요. 너도 똑같아, 뭐 너도 역겨워, 침 뱉어요, 뭐 냄비를 부어요 뭐 하면서 별의별 반응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 근데 얘는 뭐라고 한대? 죽어도 안 울고 말없이 고이 보내준대. 얘 왜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얘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부터 시를 설명하면 아이들이 좀 호기심과 재미를 갖고 들어주거든요. 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소설 같은 경우에도 문장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저희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구하게 안 바뀌는 작품들이 있어요. 2015 그 개정 과정부터 2022년 지금 바뀐 교과서까지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 계속해서 지금 교과서에 안 빠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어떤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중문 안반 뒤에 숨겨뒀던 공이 간대없다. 자, 애들은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중문도 뭔지 모르고 안반도 뭔지 모르고. 자, 이러니까 이 스토리를 말해주는 과정에서 그림도 그려주고 단어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연기도 해가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풀 때는 또 달라야 되겠죠. 문제를 풀 때는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주에 소화했어야 되는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작품의 마지막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개념이 이 문학에서 어떤 역할과 효과를 지니고 있어 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문학 11번 복습 테스트에서 문학은 한 문제가 언제나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한다
의 형태의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에 해당하는 말, 여기서 정답은 하늘은 양심을 의미한다였어요. 양심이라는 말만 두 글자 딸랑 써가지고 틀리는 친구들 아직도 조금 많고요. 조건 제시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죠. 혹은 이제 양심, 정직 같은 어떤 정확한 단어들을 넣는다기보다는 뭐 하늘은 깨끗한 마음을 의미한다, 하늘은 뭐 맑은 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확한 답을 적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문학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의미가 맞더라도 지정해준 단어 같은 것들이 아니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아이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고요. 자, 마지막 두 주 1과정 8주차, 9주차 보시면 품사라는 문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과정에서 2주 그리고 길 때는 3주까지 문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재밌으면 홀랑 까먹습니다. 재미만 있으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내가 뭘 들었는지 휘발되는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아이들이 최대한 열심히 말해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암기할 수 있고 똑바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문법 수업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단원별로 계속해서 만들어요. 어떤 것들, 품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애들이 마법 주문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외우게 하는데 명대수, 관부, 감조, 동형,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한 10번에서 20번 이렇게 따라하고 나면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와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명대수, 관부, 감조, 동형 이렇게 인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장난, 말버릇처럼 조금 계속해서 입에 붙게 뱉어볼 수 있도록 문법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저는 국어라는 과목은 일단 좋아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이들이 문학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서 논술 설명 얼른 드리고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24페이지, 네, 설명의 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면 책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마지막 8, 9주차 때 보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은 올해 또 개정판이 나와가지고요. 네, 그 올해 개정판은 약간 이미지가 달라요. 책 표지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책 제목과 저자 기억하셔서 이 책을 대여 혹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서논술이라는 것이 일단 책을 읽어와야 하고, 책을 읽고 나서 과제집에 수록된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풀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 오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25페이지, 26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표로 그리고 이미지로 넣어놨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읽고 간단한 문제를 풀어 오면은 수업 시간에 읽어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 안에 논술문 작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출하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건데, 뭐 논술문제 27페이지 보시면 논술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논술문제 예시를 좀 봐주시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재심은 가의 주장에 대해 재심은 나를 근거로 비판하시고, 근데 막 콜베르, 애덤 스미스 나오죠. 그럼 이제 애들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 입시 논술 문제를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이건 사실 대학 입시 논술에서 가져온 건데, 문장을 자르고 여러 개를 물어보는 대신에 요거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걸로 좁히는 건데, 학생들은 수업 때 콜베르랑 애덤 스미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프랑스의 콜베르가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를 가르쳐주고, 뭐 애덤 스미스는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콜베르가 누구야, 애덤 스미스 누구야가 아니라 방금 전에 수업 시간 때 들었던 콜베르 중상주의, 애덤 스미스 국부론 바로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아래 개요를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개요를 줍니다. 그럼 제시문 가와 나가 두 개의 제시문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가 그 콜베르의 주장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는 콜베르의 주장을 서술하라고 하면서 무슨 주의라는 개념어로 밝혀라라고 조건을 주죠.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뭘 가르치냐? 콜베르의 중상주의라는 개념을 가르쳤던 거죠. 적어주면서, 필기를 시키면서. 그럼 학생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두 문장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서술하고, 뭐 상술 더 보완 설명을 하고, 또 가를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개요에서 가이드를 주는 것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고요. 항목마다 채점 기준이 있겠죠. 제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거기서 감점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글을 쓰면은 그 글을 제가 엄정한 잣대로 채점을 해서 다음 주에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유려하게 글을 쓰지만 자기식대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요구하는 글을 써야 돼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감상문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아웃풋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10대 때는 인풋이 많아져야지 아웃풋도 논리적으로
제대로 창의력도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글 쓰고 보다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구되는 것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맞춘 것이 독서논술 교육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28페이지 아래 보시면요.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쓴 모든 논술문을 이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에다가 타이핑을 해서 데이터화를 시키시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입시 자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 때 우리 친구가 이런 걸 읽었고 이런 것에 대한 글을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자료화 시켜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서요. 요거를 활용해 보세요. 학교마다 사서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서 선생님한테 가서 학교별 아이디 비번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랑 비번으로 들어가서 학생 자기의 어떤 독서록을 계속 쌓아가면 만약에 저희 학원을 3년 내내 보내주신다. 그럼 상당한 분량의 독서량이 쌓이겠죠. 그럼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 학생이 중등 과정 동안에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글을 썼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좀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회 자료 지금 받지 못하셨는데 개강 안내문 자료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내신 간담회가 따로 있습니다. 3월 12일에 수요일 오후 6시에 내신 간담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단대부중, 언주중, 잠신중 어머님들 오셔서 이제 따로 학교에 대한 설명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2학기 때 시험을 볼 학생들도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간담회든 설명회든 다 꾸려갈 거니까요. 계속 그냥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문학 선생님이 특강 중간에 잠깐 오셨다 가신 거라 자리를 떠나셨고 우리 문학 선생님 나오셔서 좀 질의응답 받고요. 궁금증 해소시켜 드리고 오늘 매듭을 짓겠습니다.